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함윤호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만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전북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확진자 인정 같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과 또 일선 학교의 새학기 시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료진과 행정의 대응 역량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정점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스스로의 방역수칙 점검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과 극복 방안이란 주제로요. 확진자 폭증 상황과 달라진 방역체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방역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 함께 들어보시죠.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걸리는 느낌? 예전에는 남일 얘기 같았는데 많아지고 주변에도 걸리니까 좀 걱정되는. 지금 8인 모임에 11시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원 제한을 푸는 것보다는 거리두기 제한이 더 풀리면 정점이 더 오지 않을까. 자택치료보다 좀 더 확실하게 걸린 확진자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큰애가 올마온 거죠. 원래는 학교에서 뭐 확진자 뭐 한 명만 나와도 공지 보내거든. 근데 이제는 반에서 절반 이상이 등교를 안 해야만 원격으로 하는 거야. 엄마는 엄청 막 불안해하죠. 걸리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그냥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기분이랄까? 증상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위중증자나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을 봐서 이제 양성이 나와도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말만 안 하면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증상자로 그냥 걸리고 지나갔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마스크하고 손소독 이제 어디 들어가고 나올 때 그렇게 꼼꼼히 하는 거 말고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집단 면역 할 거면은 일찍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요즘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 같이 걸려서 집단 면역이 형성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제 주변 보면은 후유증도 크고 개인 편차가 좀 많더라고요.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급한 환자들 대처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방역 완화는 좀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만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관련한 도민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토론에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도민들의 건강 위해 매일 수고해주는 분이신데요. 전라북도 복지보건 여성국 강영석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지난 3월 9일에 처음으로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전북 지역의 확진자 수 증가 속도는 3월 중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 누적 인원에 비해서 1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던데요. 현재는 오름세 내림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북의 상황 그리고 감염제 생산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일평균 1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보통 1이 넘어섰을 때 유행의 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전주보다는 약간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뭐 1.03, 1.05 이런 정도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볼 때 첨탑처럼 이렇게 뾰족한 그런 정점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지붕처럼 완만한 정점기에 이른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지금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인 거는 분명 맞아 보이는데 이 정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도 3월 중하순까지를 코로나19 유행 정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반면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이 이어진 뒤에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도 이전과 달리 우리 전라북도가 금일 현재까지 38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80명 이상이 3월에 들어서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게 격리 기간 확진이 되시고 난 다음에 격리 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집계입니다.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로 이제 직접 분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자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확진이 되시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네. 2, 3일에 걸쳐서 점점점 중증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연명 치료와 비슷하게 집중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보통 확진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뭐 1, 2주 이상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정점기의 영향이 뭐 2주, 3주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정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정점들이 또 얼마나 지속이 되고 또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그 악영향으로 끼칠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점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코로나 발생이 이제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벌써 세 번째 봄을 저희가 맞고 있는데 방역 지침, 백신 접종, 또 변이 바이러스 출현 굉장한 일들이 많은 변화가 많이 있었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또 계절 독감과 치명률이 비슷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차라리 일찍 걸려버리는 게 낫다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회 속에서의 존재입니다. 어떤 한 분이 감염이 되시고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그 또한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 속에서 다른 분들한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걸리시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통제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선택들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뉴스에서는 오미크론에 한번 걸리면 슈퍼 항체라는 뭐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사실 의학은 과학입니다만 또 수학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0이 나올 때도 있고 3이 나올 때도 있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보편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어떤 특별한 병원체와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경우면 항체를 만들어서 이 이후에 뭐 그와 똑같은 병원체 또는 유사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셨던 분이라면 이 이후에 오미크론에 대한 재감염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변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의학적인 답입니다. 네, 확률적으로는 뭐 항체가 생겼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오미크론 치명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오미크론의 치명률 또 사망률은 백신 접종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독감하고 좀 비슷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또 접종을 하신 분의 경우에도 독감과 비교를 할 때 연령별로 또 다릅니다. 60세 이하에서는 뭐 독감과 같이 생각을 해도 되지만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독감보다도 여전히 위중증률이라든지 치명률이 더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약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건강 약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치명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풍토병으로 이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풍토병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전과 같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풍토병화하는 거는 절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복제하는 과정 중에 사람과의 친화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그 생명체에 들어갔다 나올 때 네.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복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전파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알파가 또 델타가 그리고 오미크론이 더 그리고 현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더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높은 전파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풍토병화로 뭐 감염병 급수를 좀 하향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들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노력들은 백신은 과학이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만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관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전과 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네.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요. 이제 독감과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확진자 규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독감보다 현재 오미크론이 10배 이상 전파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똑같이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독감과 비슷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강조가 돼야 될 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방금 네. 말씀드린 접종 그리고 또 사회생활의 그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예. 재택근무도 더 활성화돼야 하고 우선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독감과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선상에서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전북 지역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북은 특히 1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도 했고 또 초중고교가 개학했고 또 방역 패스도 중단이 됐고 잠정 또 이달부터 동거인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등 확산세가 이런 것들이 확산세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특히 전북 지역은 이렇게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학교 당국에서 선택을 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6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그 인구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이미 뭐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만큼 많이 계시니까 감염률도 좀 높아진 부분들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반면 그 10대는 다른 지역보다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대면 수업을 빨리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고령자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상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네. 또 한 가지 짚어보면
호남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취약 지역이 7곳으로 전국 최다인 상황입니다. 또 전북은 여건상 고령자가 많고 또 의료시설 인력도 부족하다. 조금 더 뭔가 진취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신지가 궁금하네요. 예, 어떤 결과라도 그런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는 어떤 평가는 사실 과정 중에 내리는 것보다는 어떤 감염병의 위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확진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먼저 유입된 곳과 나중에 그 전파가 된 곳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연구 결과들이 일정 부분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뭐 중요한 자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그 델타죠. 델타 변이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일찍 들어온 부분,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도 그 일찍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타 지역과 어떤 구간만을 놓고서 비교를 할 때 그런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호남 지역에서 특히 높았던 거는 과거에 그 김제 지역의 네. 요양원에서 그리고 순창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좀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상황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마치 대구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해서 그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좀 적절한 관리가 안 돼서 사망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네. 그 구간만 두고서 평가를 하면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취약 지역들의 경우라면은 특히나 더 보완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별로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 기관 또 센터들을 이렇게 연합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면 그런 협의체 연계를 통해서 대응하는 내용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은 상당 부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간이 지난 뒤에 상황을 좀 더 짚어봐야겠네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지역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전국적인 상황보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서 뭐 5% 정도 이렇게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네. 성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일정 비율에 도달하고 난 이후로는 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제 불신들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 강조를 해드리는데 백신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또 현재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과학이거든요. 그런 막연한 불신은 옳은 거는 아니겠고 다만 개별적인 그런 건강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서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종 전에 문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접종 과정 중에 관찰, 접종 후에 또 주의사항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지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응을 할 때 그런 응급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 뭐 SNS 상황으로 해가지고 서로들 좀
그 불필요하게 그 이상 반응들이 부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정확히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어르신들의 경우보다 오히려 학생층의 접종률이 약간 낮은 이유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머리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은 분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들이 몸에 맞지 않아서 안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제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을 시작했다 하셨는데, 이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은 접종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현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가 못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바백스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네. 권해드릴 때는 이런 기대는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독감 백신 그리고 뭐 비형 간염 백신처럼 우리가 흔히 익숙했던 백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하고 맞아주실 거다. 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좀 다른 플랫폼의 백신이라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불신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에 의해서 접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맞아주실 거다. 이제 그런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불신 또 하나는 이미 많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줄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접종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개인의 문제고 또 뭐 접종을 안 하신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신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유행은 정점기가 지나면 조금은 꺾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감염의 뭐 직접적인 차단은 효과가 약간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거, 또 사망에 이르는 그 부분은 확실히 백신 접종으로 해서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린이들과 관련한 백신 접종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5세부터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도 이제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준비는 이전에 성인의 접종에서 이미 익숙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다만 그 24일부터 이제 예약이 진행이 되고 31일부터 네.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만 현재 그 예약률이 얼마나 좀 높을까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고요. 또 12세에서 17세까지 기존에 2차 접종까지 마친 그런 학년기에서도 현재 이제 3차 접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인데요. 그런 그 판단을 할 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배웁니다. 네. 그런데 이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가 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자녀분들 귀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시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 거듭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 현재 가능했던 게 이런 백신, 의학적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껏 백신 접종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를 하셨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새로운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전 세계가 안전성을 입증을 한 상황이고 특히나 그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염려가 되시는 경우라면은 지지체계가 충분히 관찰을 해주시고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면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갖춰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이 정점이고 뭐 확진자가 급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병상 가동률 또 중환자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 체계 대응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눈높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담당자로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우리 전라북도에 코로나 환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병상이 뭐 10여 병상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00병상이 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한다면 코로나 병상은 원래 코로나 병상만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된 게 아닙니다. 네. 기존에 다른 환자분들을 돌봐드리기 위한 병상을 할애받는 거거든요.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거의 100배가 넘는 병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데 그 집중을 해야 되는 병상과 인력이 전환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공감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병상은 말 그대로 병원 내에 있는 침실일 뿐입니다. 침대일 뿐입니다. 그 침대 환자분을 모시려면은 전문 의료인이 필요하고 의료 장비가 함께 해야 됩니다. 현재 의료진들 중에 2년 넘게 피로감을 호소하다가 이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현재는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 아닌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가족들 간에 전파가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지금 감염자분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그 마련하고 있는 병상 규모와 달리 굉장히 또 병상 가동률과 달리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과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복지보건여성국 강영석 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전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30%가량이 10대 이하인 상황에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김재욱 전주 초등지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교조 전주 초등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반갑다가도 이렇게 아이들이 코로나19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살얼음판을 걷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학교 현장 분위기는 일단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불만 안 났지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혼란이 3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들이 확진되는 것도 학교 현장에 물론 학생들에게 그에 필요한 교육을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네.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 외에 뭐 선생님이나 학교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학교에서는 그에 대응하기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네. 방안은 어떻게 되고 또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전라북도가 그에 따라 전라북도 상황에 맞춰서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내려보낸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대한 정상 등교를 많이 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크게 3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제공해서 학생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EBS 같은 경우가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금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캠 같은 기기를 활용해서 바로 녹화를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학생이 집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는 방식의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힘든 것은 학생이 만약에 실시간 송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에서. 네. 그러면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를 다시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원래 하던 수업에 실시간 쌍방향 송출의 컨텐츠 제공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학생들의 확진만을 좀 생각했었는데 교원 확진을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교원 확진의 경우에 대체 인력 수급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체 인력 수급은 전라북도를 예로 들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는데요. 전라북도의 학교 수가 유초, 중고 등 합쳐서 1,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보결 전담 강사로 확보한 인원은 12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3,000명이 넘는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3,000명이 넘는 기간제 인력풀은 학교에서 일일이 거기에 나와 있는 등록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확진이 나 내일 확진될 거예요 라고 예고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밤에 급하게 확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다른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보강해서 채워야 돼가지고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아주 심한 상황이 2022년 3월에 교육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계속 방역 지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민원 문의도 많을 거고요.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신지요? 네,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까 같이 수업 3중고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에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또 지금 교육부가 코로나 대응 체계를 학교 중심 대응 체계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 지침과 방역 가이드라인의 해석이 학교로 넘어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요. 지침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런 해석이 다르고 학교마다 방역 지침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특히 더 혼란스럽고 학교의 문의 전화와 민원 전화가 매우 많아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전라북도 복지보건여성국 강영석 국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방역 대책 또 지원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강영석 국장님 텔레비전으로 많이 봐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의료진들은 학교 현장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도교육청, 전라북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관련한 거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확진이 되거나 급식실 조리종사원이 확진이 돼서 급식을 못하게 되거나 선생님이 부족한 경우는 도교육청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결 전담 교사를 지금 전교조가 요구해서 30명을 추가로 더 확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 초등학교만 500개 정도 있어요. 네. 30명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없던 행정 업무 서류 작업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학교를 통해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학교에서 작업을 분배와 재포장 작업을 다시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교사들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도교육청은 그런 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강영석 국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에서 이렇게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립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현장 재난 상황이 있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전시 상황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그 도교육청과 우리 전라북도가 그 대면 교육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서로 좀 다른 내용들로 권고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뭐 이 이후에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갈등보다는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학교에서 너무나도 그 열심히 잘 대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립니다. 이제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들도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과연 교습권이 유지가 되려면 학습권이 수호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그 수업 방식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못 드리고 엉뚱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욱 전주 초등지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 달라진 방역 체계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3대 회장을 지내신 전북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임규철 회장과 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규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부터 지금 청소년 포함한 방역 패스가 모두 중단이 됐고요.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이 방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방역 패스가 중단되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장 관리들은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요구한 것이 거의 두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해제 조치, 방역 조치를 좀 시행해달라는 거 하고 네. 그에 따른 뭐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뭐 완화 조치도 됐다가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선 기간을 좀 앞두고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면서 지난 3월 5일부터 11시까지 영업시간만 완화 조치를 좀 해줬는데 네. 그나마 지금 21일부터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까지 완화 조치를 내놓아서 또 시설 업종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을 좀 풀어주는 걸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금 뭐 12시까지라도 아니면 24시간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온도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뭐 6인이나 9시까지 하다가 뭐 사적 뭐 민원도 좀 늘어나서 연장됐기 때문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방역 체계 개편하고 나서 반면에 방역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 더 늘 거고 의료 체계도 붕괴될 거란 우려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보완 대책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이제 보안 대책 저희가 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나 전라북도의 지침에 저희들은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방역 체계가 개편되면서 첫 번째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동선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가키트 검사나 PCR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본인이 무증상인지도 그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성이 나왔어도 지금 일상생활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가격리, 재택치료 관리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처벌 조항이 있지만 네. 주변에서 확진자 동선이 겹쳤다거나 가족 중에 동거인 중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샤미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나와도 검사를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 여건상 내가 양성이 나왔어요. 자가키트로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여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자들도 좀 많다라고 주변에서 좀 느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확진자들이 전라북도도 10,000명이 넘게 나오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보완과 대책이 좀 절실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손실보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부 산업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네네. 정부의 손실보상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으로 1차 이제 과거에 보상을 해줬던 것보다는 업종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약 전 국민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포에서 한 3분의 반절 정도가 채 안 돼요. 이제 사각지대도 많이 있지만 320만 명 정도에게 1차에 100만 원, 2차에 300만 원 정도는 손실보상을 지금 지급을 거의 완료되고 일부분도 이의제기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방역에 관련된 정확한 손실보상으로 지금 지급된 부분은 실은 아니에요. 손실보상이 지급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3월 4일 날 호자총이라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이제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식업 쪽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흥업종 등 한 14개 업종이 3월 4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1차로 한 2,000명 정도가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공인법 부칙 내용에 저희가 지난 7월 7일, 작년 7월 7일 이전의 거에 대한 것은 소급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소급보상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으로 피해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사업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지금 정부에다가 소송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아무래도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일부 극소수가 지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지금 방역조치 관련해서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대하고 또 보상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또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전통시장이 살지가 않으면 경제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도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2021년 7월 7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됐지만 네.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업소가 위주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가 또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제 대면업소가 아닌 사업장들 그리고 빠져있는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보상 체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뭐 대선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과연 50조가 진행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이런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첫째는 법률이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네.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협조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이제 뭐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정책 저희가 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뭐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것이 뭐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률로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뭔가 추경이든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피부로 전가될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없습니다. 대선이 끝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현재 90% 이제 과거에 70, 80이었는데 90%까지 손실 보상은 올린 상황인데 네. 또 이것을 100%까지 올리겠다. 뭐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손실 보상도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이제 의구심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선인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말로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코로나로 피해본 모든 사람들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뭔가 일부분적인 보상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부에서 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지원금 400만 원 받았고 50조를 만들어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미 2년 넘게 지쳐있는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해 금액은 진짜 눈덩이처럼 커요. 뭐 적게는 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대 이상의 피해를 본 상황에서 500만 원 더 준다, 600만 원 더 준다. 뭐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실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진짜 피해를 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당선인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고 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한시적으로 경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꼭 지켜져서 소상공인분들의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전북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 임규철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심리상담 건수가 1년 전보다 74% 이상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에 더해서 좀 이동을 위한 차량을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서 네. 도에서 한 대 그리고 4개 시에서 이렇게 각각 한 대씩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방역이라든지 의료인들 또 때로는 확진자 그런 가족들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체계 가지고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해 나가겠고요. 이제 다만 체계에서 가능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주변에 이제 뭐 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노력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점점 안정화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각계 각층에서
주변 분들의 마음까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마음 안심버스라는 게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노인복지관 또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한 주에 2차례 정도 방문해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봐주신다 이런 정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심적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원인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봐드리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개선을 해드릴지도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국장님과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가장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도민들의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틀어진 도민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는 차원에서 끝으로 한 말씀, 또 현장의 의료진,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확진자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확진자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걸리시면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건강 약자분들, 취약계층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곳 어디에서도 수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또 분명히 다른 감염병들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생활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뭐 우물물이 폭풍으로 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생수를 갖다 주는 것도 지원이 될 수 있겠고 우물물을 다시 복구를 하는 것도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우물물이라면 또 같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우물물의 그 위치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고민이 필요한 뭐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꼭 지금과 같은 방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야 이 이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도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정점에 있는 것 같지만 정점이 꼭 첨탑 모양은 아닐 수도 있다. 느슨한 지붕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지켜나가서 이제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과 극복 방안이란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최정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무뎌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 다잡고 방역과 의료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진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